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선집중 광주 황동현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구도가 뚜렷해지고 출마자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합니다. 전남지사 선거구 윤곽이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광주시장 출마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평당과 이 바른미래당은 또 외부 영입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후보자들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시도민이 원하는 훌륭한 인물이 선택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선집중 광주에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 볼 생각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민영배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시선집중 광주 시작합니다. 시선집중 광주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인터뷰들을 어제부터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번째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영배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영배입니다. 네. 그 후보님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지금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 시장 이렇게 출마하시게 된 이유부터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시장 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실을 잘 진단할 수 있는가, 즉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가.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시민들과 공감,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걸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이제 광산구청장을 8년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광산구청장을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자체가 잘 굴러갈 수 있는지, 네.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걸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쨌든 광산구는 꽤 성공한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죠.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뭐 주민자치 능력 3위, 뭐 전국적인 200 몇십 개 이렇게 되는 데서요. 또 주민 만족도 7위. 호남에서는 독보적으로 이렇게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산에서 자치 행정을 잘했기 때문에 시장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래 흐름이 이제 자치 분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가 지금 들어섰습니다. 이 흐름에 가장 적합하게 그동안 활동하고 운동해왔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치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참여를 일구는 과정도 저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장에 자치 현장에 경험이 있는 혁신적인 성과가 있는 이런 광주시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장관 출신, 국회의원 출신, 심지어 시민사회운동가 출신까지 다 해봤는데 네. 광주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현장의 성과를 가지고 광주를 새롭게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광산구를 이렇게 이끌어온 8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멋진 광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네, 나는 세계 최고의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왔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마 기자회견 하시면서 예. 이 광주 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떤 도시, 어떤 지역사회를 요구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표현이나 약속으로 보자면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도시, 그런 지역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라는 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네. 그 공화국을 얘기합니다. 그때 공자는 더불어 공자입니다. 이전에 왕 1인 독재 체제에서 공화정으로 전하는 네. 더불어 주권자인 시민들이 함께 통치하는 시대죠.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가 그런 독재 혹은 관료 통치 시대였다면 이제 시민 자치 시대로 가야 된다. 시민들과 직접 함께하는 그런 새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지방 분권,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 분권 형태의 개헌과 좀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연결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광주를 보다도 광주답게 갖고 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광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결국은 광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광주. 이렇게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대개는 지금까지 일자리, 복지, 뭐 교육 이런 거 얘기하면 네. 중앙정부가 연관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도시를 끌어갈 수 있는 공적 수단들을 갖춘 그런 도시. 네. 그걸 이제 광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베하고 이 문재인 탄핵 뭐 국민운동 이런 데서 근데 우리 민 후보님의 이야기, 이 광주공화국 이야기를 북한식 공산국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원래 공화국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왜곡해서 그것을 색깔을 뒤집어 씌워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있는 이 민주공화국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화국을 아주 완벽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제대로 이 공화국의 뜻을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청취자분들도 우리 민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공화국의 의미를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광주시의 현안 문제들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민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현안들,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광주의 현안 크게 보면 이 모든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게 있고 또 특정 집단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광주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매우 두루뭉실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 부딪힌 광주의 과제는 금호타이어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이런 것들이 지금 있죠. 구체적으로 좀 저 이야기 들어가 보시게요. 금호타이어 지금 해외에 지금 중국에 매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해외 매각은 저지하고 지금 노사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자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자면 정부가 지금 부채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금호타이어가 회생하기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채권단이 지금 정부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부 채권단에서 이 출자 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것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출자 전환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기업을 시민의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바꿔보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만으로는 중국 공장 문제 때문에 전체로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되시면 제일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광주공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광주시장이 이런 문제에 개입하고 광주시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국가하고 협상을 통해서든 이 채권단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든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적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지금 광주공화국 속에서는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직접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뭐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무등산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비록 국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광주시에 있는 한은 광주 시민들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공적 수단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게 광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전처럼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예산을 따오는 방식 이것은 이른바 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기획을 해서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죠. 광주의 현실이 이렇고 미래 전망이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건 정부의 의무로서 광주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국회의원이 맨날 예산 따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이건 부조리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네요. 탁월한 정책 기획이 필요한 거죠. 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법이 있으신가요? 갈등의 본질은 이 교통에 관한 한, 이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한 한 민주주의, 그다음에 교통 복지 차원, 그리고 경제 이 세 영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갈등인데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려면 현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는 분명하게 원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지하철 2호선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이게 교통 복지의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될 수 있느냐의 문제. 정확한 진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2호선을 그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교통체계, 그러니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뭐 시내버스, 심지어는 1호선과의 연관성, 네. 심지어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금 얘기된 택시, 네. 이런까지 연관성을 쭉 고려해서 가장 이 지하철 2호선이, 도시철도 2호선이 전체 교통체계 속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 대목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진단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합의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교통체계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경제 문제입니다. 즉 비용 대비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2호선 계획으로 보자면 이거는 광주시의 재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자치분권 시대 아까 광주공화국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국비를 60%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국비 지원 수준을 훨씬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이걸 놓고. 네. 그 대목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제도로서 그렇게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런 논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광주가 되게 지체돼 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그동안 소외돼 왔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차등 적용할 수 있고 또 부산 지하철 같은 사례에서도 이런 게 있기 네. 때문에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 이것도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등산 이 관광단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남대학교 병원 이전 부지로 좀 제안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예. 학동에 있는 지금 전남대학교 병원을 옮기자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이 옮긴다라고 하는 거하고 네. 병원을 신축한다고 하는 건 일정한 정도의 기능을 놓고 옮길 수도 있고요. 의대와 병원을 함께 옮길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옮긴다고 하면 전제 조건은 이제 동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는 저는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문화 콘텐츠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등산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점에서 아주 크게 좋은데요. 네. 우선 이전 비용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그대로 바로 받아낼 수가 있는 게 이 땅이 지금 광주 시유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고요. 부지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서남권, 광주 서남권의 중추적인 의료 복합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등산이는 좋을지 모르나 좀 전에 언급을 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동구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 동구를 어떻게 또 개발할 것인가 이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 지금 저희가 전남도청에 옮겨가면서 문화정당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뭐 대안이 당연히 나와야 할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등산이 좋은 게 저는 이거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의료 관광 혹은 의료 그러니까 아시아 의료 저희가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의료에서도 여기서 규모 있게 제대로 좀 시설을 갖추면 의료 관광이나 해외 의료 수요까지도 여기서 커버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네. 점에서도 저는 아주 어등산이 좋다고 봅니다. 이 동구의 그런 공동화 문제와 함께 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제도 광주시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전당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역할 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보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제가 사실은 그 담당 주무비서관이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그걸 맡았었는데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 역량의 현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전당은 덩그렇게 지어져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거기를 채울 콘텐츠가 현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가 많이 좀 부족하죠. 네, 아주 부족하죠. 자,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할 거냐? 우선은 광주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법에 보면 연차별 실시계획, 시민사회 협약 체결, 뭐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다음에 광주시 책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개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자꾸 배타적으로 해왔거든요. 특히 5.18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이것 자체를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네네.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특별법을 명확하게 정비를 해서 광주시가
비록 국립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개입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게 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 전당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도 이런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이 특별법을 정비해서 그런 가능성을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우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7분 정도 지금 출마 예정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굉장히 좀 갈등들이 있어요. 당원 명부 유출이니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 덕담 논란인지 왜 이렇게 치열하게 논란들이 있습니까? 저는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후보 간 검증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누구도 가령 당원 명부 유출이 불법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불법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후보가 이걸 사용해 왔다면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갈등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분란이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상호 검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광주시장 나오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느냐 네. 그리고 광주에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 점에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갈등이라고 얘기되는 지금 그런 논란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가리면 될 문제입니다. 72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경선은 치열하면 좋다. 저는 경선이 치열할수록 시민들에게 이롭다고 봅니다. 네, 치열한 경선을 뚫고 또 정말 선량 광주를 이끌어갈 그런 후보자가 경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그렇다면 본인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으시죠? 다른 후보들보다 좀 이런 부분은 난 더 뛰어나다.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예.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장에서 네. 혁신적인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다. 즉 광주의 자치 현장에서 광산구가 이제 면적으로는 절반쯤 되고 인구로는 한 3분의 1쯤 되는 곳입니다만은 네. 이곳에서 아주 다양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면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분들 중에 최영호 청장만 저하고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고 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국회의원 했느니 장관 출신이 중앙 관료를 했느니 당뇨 출신 이런 분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저하고 최영호 청장이 갖고 있는 가장 적합한 그리고 저희들만 갖고 있는 장점은 이 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치 현장의 혁신적인 성과를 갖고 있다. 그 경험이 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광주시도. 그만큼 또 이 구를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자치를 이런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광주시를 또 잘 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최영호 청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도 좀 고민하십니까? 최영호 청장님하고는 처음부터 저희는 노선과 정책 방향이나 가치 지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 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같이 계속 고민을 해보자 했고요. 이미 저희들이 연대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정책 연대에서 시작해서 후보 연대까지 갈 텐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그 연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최영호 청장 이야기는 하셨는데 또 다른 분도 연대 고려 대상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일단 경선에 돌입하고 나면 그런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세대 내지는 세력으로 보면 네. 저희들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쟁해 가면서 네. 자연스럽게 저는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경선은 치열하게 그리고 또 어떤 뜻이 맞으면 연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사실 시민 공동정부라는 개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근래에는 무슨 부산 같은 데서는 원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당연히 서로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광주시의 어떤 비전 그리고 앞으로 왜 우리 민 후보께서 광주시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 광주시장을 여러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크게 만족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광주가 아주 미래에 좀 품격 있는 도시로 네. 또 부강한 도시로 공정한 도시로 이렇게 잘 가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주의 현장에서 광주의 정체성에 어울리고 시대 상황을 잘 조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치 현장의 이 성과를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을 좀 주목해 네. 주시면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또 치열하면서도 공정한 그런 그 경선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시죠. 민영배 전 광산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